사라진 25명의 소녀들, 서울의 꿈, 잔혹한 악몽이 되다. 만약 당신의 딸이나 여동생 혹은 가까운 친구가 고액의 월급을 보장하는 서울 일자리를 약속받고 떠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이 치명적인 함정이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밝은 미래가 아닌 어두운 창고에 감금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다 끝내 잔인하게 살해당하기 위해 서울로 유인된 25명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하여 어떻게 그들의 삶을 가장 어두운 악몽으로 바꾸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을 침묵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전화는 한밤중 정확히 새벽 2시 15분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다급했고 시간에 쫓기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믿지 마. 가면 안 돼. 그들이 널 죽일 거야. 그리고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귀를 찌르는 듯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싸구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거나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한 어머니에게 그 전화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뒤늦은 경고의 메시지이자 이루려던 꿈이 비극으로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전라남도의 그 작은 해안마을은 척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낮에는 오일장이 열려 젓갈과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 항구의 노동자들로 북적이지만 밤이 내리면 정막이 감돌고 세월에 낡아 허물어져가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단 하나의 희망, 즉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 마을의 많은 가정은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지붕은 녹슨 양철이거나 낡은 슬레이트였고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며 비가 오면 흙바닥은 질척거렸습니다. 부모님은 늙고 병들었으며 자식들은 그 무게에 짓눌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 푼돈을 벌며 잡다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큰 결심을 하고 쉬운 일과 높은 월급을 약속하는 서울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서울은 가깝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꿈의 땅처럼 들렸습니다. 서울 사무직,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학력 무관. 이 문구는 입에서 입으로 SNS 상태 메시지에서부터 동네 식당의 비공식 전단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제안이 마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탈출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9살 소녀 김민서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두 동생은 아직 어렸으며 종종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굳은 결심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벌어서 돌아올게. 그럼 약도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그녀를 태우고 떠나는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약속이 되었습니다. 22살의 이지은도 있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몇 달째 실업자였습니다. 동기들 중 일부는 결혼했고 일부는 이미 서울로 떠났습니다. 반면 그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럴듯해 보이는 서울 구인 광고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사라지기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싸워야 해. 계속 의존하며 살 수는 없어. 지은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고 서울은 그녀의 모든 불안에 대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민서, 지은, 그리고 다른 23명의 소녀들. 그들이 위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아는 사람, 진심으로 도움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절한 얼굴을 너무 믿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액 월급의 약속 뒤에 그들의 삶을 삼켜버릴 어두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해안마을에서 들려온 다급한 전화 목소리는 이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안고 떠난 25명의 한국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월급 명세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쇠창살과 고문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달콤한 약속이 죽음의 덫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잘 알던 이웃이 그렇게 많은 소녀들을 서울 땅에 숨겨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추적할 실제 이야기입니다. 털끝을 쭈뼛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이야기, 소박한 희망이 얼마나 쉽게 비극으로 거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1장, 달콤한 유혹.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 마을은 언뜻 보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항구에서는 낡은 어선들이 오가며 생필품을 실어 날랐고 아침 시장에서는 아주머니들이 가격이 오르내리는 생선과 채소를 사기 위해 북적였습니다. 주 도로는 마를 때는 먼지가 날리고 장마철에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낡은 목조 주택들은 세월에 닳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모습 뒤에는 혹독한 삶의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작은 밭농사를 짓거나 항구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잡다한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수입은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나 사고가 닥치면 치료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약속의 땅처럼 들렸습니다. 쉬운 일,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이 말은 동네 식당에서부터 SNS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은 단지 버스를 타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훨씬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와 지은은 바다 건너에 희망을 건 수많은 젊은이들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19살 민서는 가족을 돕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있었고 22살 지은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초조했습니다. 둘 다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심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현상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의 거의 모든 집에는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싶어 안달하는 젊은이들. 일부는 합법적인 직업 소개소를 통해 정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비용이 비싸고 절차가 길었습니다. 반면 빠른 길을 제안하는 유혹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백진철 35세 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간 서울에서 일하다가 번쩍이는 중고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백진철은 말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일이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는 일이야. 월급 300만 원의 숙식은 공짜지. 예비 희생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일이 편하다고 말하는 젊은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계약서 뭉치를 꺼내 보였고 심지어 증명사진과 서류 양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서류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시골 사람들에게 그 종이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그가 덫을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 먼 친척, 오랜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민서와 지은을 설득한 것도 바로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설마 친한 사람이 속이겠어? 이런 논리가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자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몇 주 만에 25명의 젊은 여성이 등록했습니다. 계약금을 낸 사람도 있었고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장신구를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이것이 황금 같은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단지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서울의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인천의 한 낡고 축축한 창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희망이 박탈당하고 꿈이 비명으로 바뀌도록 강요받을 장소로 말입니다. 제2장 어둠 속으로의 여정. 2023년 11월 초 마을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질퍽한 흙길에 웅덩이를 남겼습니다. 낡은 집 마루에서 김민서는 멍하니 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막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고 단지 굳게 잡은 손과 기도로 가득 찬 눈빛뿐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이지은이 작은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잘 부탁해. 곧 돈 붙일게. 그 메시지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여정 전 마지막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발일이 되었습니다. 30인승 전세버스가 마을 길가에 멈췄습니다. 25명의 젊은 여성들이 희망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서울 음식에 대해 농담을 했고 어떤 이는 첫 월급으로 집을 고칠 상상을 했습니다. 버스 안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러 가는 관광객 단체처럼 활기찼습니다. 민서는 창가에 앉아 이따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송금을 받았을 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중간 줄에 앉은 지은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곧 백진철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정은 길지 않아요. 우리는 빠른 길로 갑니다. 복잡하게 서류 처리할 필요 없어요. 모든 서류는 안전하게 처리됐으니 저를 믿으세요. 그 말에 몇몇 소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작은 의심이 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겁쟁이로 보이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가 창문을 적셨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웃음과 농담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길이 멀어질수록 주변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어두운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버스 엔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차 활기찬 대화가 잦아들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한 소녀가 속삭였습니다. 왜 고속도로로 안 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진철은 그저 고개를 돌려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내부자들만 아는 길이에요. 더 빠르고 안전하죠. 걱정 마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일부를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백진철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모든 휴대폰을 수거해야 합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돌려줄 겁니다. 이건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버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은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놓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씩 결국 휴대폰을 내놓았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 띤 사진,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지은도 마음이 텅 빈 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제 버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도 웃음도 없이 단지 자갈길을 달리는 바퀴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녀들의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꿈을 향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버스는 숲 근처의 넓은 공터에 멈췄습니다. 멀리서 문이 열린 채 기다리는 큰 화물 트럭이 보였습니다. 백진철이 먼저 내려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차를 갈아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몇몇 소녀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그들은 하나둘씩 트럭 안으로 올라탔습니다. 밖에서 철문이 굳게 닫히고 자물쇠가 잠겼을 때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단지 참으려는 한숨과 숨기려 애쓰는 작은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은 어둠을 향한 여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3장, 지옥의 문턱. 화물트럭이 인천의 한 외딴 부두에 멈췄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지 오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어둠과 숨막히는 공간에 갇혀 있다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음산하게 서 있는 낡은 건물의 그림자였습니다.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양철 창고, 지저대는 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소녀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창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들이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안은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구석에는 얇은 매트리스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색 전등이 매달려 벽에 소름 끼치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소녀들은 두려움을 쫓으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곧 다른 남자가 낡은 구형 휴대폰이 든 비닐봉지를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너희 일이다. 이걸로 한국에 있는 놈들한테 전화해. 벽에 붙은 대본대로 읽어.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창백한 얼굴들이 벽에 가득 붙은 종이를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차가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일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소희라는 이름의 소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무직으로 일하기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센 따귀가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기선 질문 없어 경비원이 고함쳤습니다. 침묵이 방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딱딱한 빵 한 조각과 흐린 물만 받았습니다.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가린 채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함 소리가 그들을 깨웠습니다. 새 파이프를 든 경비원이 모두를 전화기가 놓인 낡은 나무 책상에 앉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대본을 따라야 했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최윤아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이 끊겼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이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멍들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끝없는 순환으로 변했습니다. 고함 소리에 일어나 전화기 앞에서 16시간을 앉아있고 차가운 밥을 먹고 축축한 매트리스에서 잠드는 생활. 굶주림과 육체적 고통은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요. 일도 편하고 월급도 많아요. 다들 오세요. 손을 흔들며 그들은 그 말이 자신의 형제자매를 덫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서에게 그것은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밤에 그녀는 노트 뒷면에 작은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믿지 마. 나 속았어. 그녀는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지은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 대본을 읽어야 할 때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강요받는 거지? 점차 소녀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 버스 안에서의 밝은 웃음은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없는 그 창고는 이제 그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숨막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 한때 그토록 컸던 희망은 이제 숨막히는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꺼져가는 불꽃 속에서 창고에서의 날들은 시간이 일부러 고문하기 위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쇠로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알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몸과 잠 부족으로 부은 눈으로 일어나 곧바로 전화기 앞으로 내몰렸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는 없었고 거친 고함과 위협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달성해야 할 전화 목표치는 점점 높아졌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처벌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소녀들은 기력을 잃어갔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가짜 목소리와 비참한 현실의 대조는 그들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원이 한 소녀의 노트를 검사했습니다. 한가은은 자신의 속마음을 적다가 들켰습니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단지 그뿐이었지만 분노를 촉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은은 창고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함소리 그리고 갑자기 끊기는 긴 비명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자국이 묻은 티셔츠 한 장이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은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탈출에 대한 속삭임도 희망에 찬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모든 명령에 따르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혀를 묶었습니다. 민서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매트리스 밑에 몰래 썼던 작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글씨는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고 단지 그 종이 조각을 유일한 버팀목처럼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고갈된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의 참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잃은 사람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를 간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살의 강수진. 작고 조용한 체구의 그녀는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고 말이 많지 않았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경비원들의 주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경비 교대 시간, 밤에 술을 마시는 경비원들의 습관, 어느 문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언제 전기가 자주 나가는지,
언제 밖에 개가 짖는지를 기억 속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쇠침대에서 떨어진 작은 철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각되면 그녀의 운명도 가은과 같아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 위험은 죽음을 기다리며 포기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이후의 날들, 다른 소녀들은 두려움 속에 더욱 깊이 잠겨갔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일하고 맛없이 먹고 꿈 없이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지치고 순종적이며 저항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시선 뒤에서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은의 죽음은 그들의 삶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것은 오히려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용감하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그 창고에서 두려움은 분명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수진은 결심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5장 폭풍 속의 탈출. 그날 밤은 이전의 밤들보다 훨씬 더 거센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그 천둥 소리는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수지는 이것이 자신이 기다리던 폭풍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힘없이 잠든 민서와 지은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누구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다시 돌아올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뒷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숨겨두었던 작은 철사를 꽉 쥐었습니다. 몇 초 만에 낡은 자물쇠가 다시 풀렸습니다. 문이 그녀의 말은 몸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조금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즉시 피부를 찔렀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발은 진흙을 밟았고 빗물이 얼굴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곧 개이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뒤이어 도망친다, 잡아라는 거친 외침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등 뒤에서 춤을 췄습니다. 발소리가 질퍽한 땅을 울렸습니다. 수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더 빨리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과 팔을 채찍질하며 쓰라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큰 개 한 마리가 거의 그녀의 다리를 물 뻔했습니다. 그녀는 땅을 세게 찼고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나무줄기 사이로 몸을 숙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폭우가 그녀의 흔적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길을 미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세게 넘어졌고 얼굴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피와 빗물이 섞여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멈추면 안 돼. 손전등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몸을 떨며 굵은 덤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가시가 피부를 긁었지만 그녀는 숨을 참고 가만히 버텼습니다. 그녀의 몸은 뻣뻣해졌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발소리와 땅의 냄새를 맡는 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덤불에서 천천히 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고 발은 여러 번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거의 쓰러질 때마다 창고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마침내 희미하게 멀리서 어두운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오두막에서 나오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녀는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낡은 나무 울타리에 닿았을 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쓰러졌고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6장 희망의 빛. 그날 아침 비는 그치고 이슬이 나무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고 축축했습니다. 50대 이상의 노동자 김만석 씨는 간밤에 설치해둔 덫을 확인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근처의 나무 울타리를 지날 때 그의 시선은 땅에 쓰러져 있는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는 다가갔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몸은 마르고 흠뻑 젖어 있었으며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터져 있었고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도둑이라고 생각했지만 팔에 있는 멍과 관자놀이에 말라붙은 피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네 집 자식이람.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는 웅크리고 앉아 맥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가벼운 몸을 들어 오두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소녀를 대나무 돗자리에 눕히고 작은 풍로에 불을 붙여 상처를 닦을 물을 끓이고 남은 쌀로 묽은 죽을 준비했습니다. 젖은 수건이 얼굴에 닿자 소녀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제발 저를 거기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김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이 아이의 고통 뒤에 무언가 큰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여긴 안전해. 어디로도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나무 벽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문가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불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깼구나 얘야. 일단 좀 먹어라. 죽 쏘어놨다. 소녀는 여전히 약한 몸으로 그를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김만석이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야. 무서워 마라. 네 이름은 뭐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아. 지금은 말 안 해도 된다. 일단 먹고 기운부터 차려야지. 수진은 작은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따뜻한 죽은 너무나 소박했지만 며칠 동안 창고에서 차갑고 상한 밥만 먹었던 그녀에게 이 향기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며 천천히 한 숟갈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김 씨는 그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녀를 보니 그의 가슴도 아려왔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진은 오두막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소독되었고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비명을 지르며 자주 깨어났고 식은땀이 몸을 적셨습니다. 김 씨는 끈기 있게 그녀를 진정시키고 따뜻한 물을 주며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차분한 얼굴 뒤에는 불안감이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런 잔인한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어렴풋한 소문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눈앞에서 직접 피해자를 보니 두렵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음은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머리는 걱정했습니다. 만약 조직이 자신이 피해자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고향에 있는 가족까지 위협받게 되면 어떡하지? 어느 날 밤 귀뚜라미 소리가 오두막 밖에서 들려올 때 수지는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야기하면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습니다. 약속하마, 얘야. 나는 그저 너를 돕고 싶을 뿐이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포로였어요. 24명의 친구들이 더 있어요. 저희는 일자리를 약속받고 속았지만 창고에 갇혔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전화로 사람들을 속이라고 강요했어요. 실수하면 맞았고 죽은 애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떨렸습니다. 김 씨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얘야, 이걸 혼자 담아둘 순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친구들은 다 죽을 수도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서워요, 할아버지. 그들이 제가 도망친 걸 알면 저를 찾아내서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김 씨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려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네가 도망칠 때까지 버틸 용기가 있었다는 건 하늘이 아직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다. 우리는 도움을 찾아야 해.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몇 명 안다. 그들이 네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게 할 방법을 찾을 거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은 꾸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때리는 손이 아닌 돕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조직이 계속해서 활개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7장 거대한 폭풍의 서막. 수진이 인천의 창고에 대해 이야기한 그날 밤부터 김만석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치를 했지만 머릿속은 항상 갇혀있는 젊은이들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는 오두막 앞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면 비겁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 조직이 작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약속을 싣고 오는 고급차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지만 모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인 이장 출신 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우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김 씨는 수진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 온몸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수십 명의 소녀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그녀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소문은 들었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거대 조직이야. 조심하게, 김 씨.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가 박 씨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그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박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내 오랜 지인에게 연락해 보겠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음 날 박 씨는 깨끗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경찰관인 박찬호 경위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만남은 경찰서가 아닌 길가의 소박한 국밥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와 박 씨가 먼저 도착했고 박 경위가 나타났을 때 김 씨는 그의 모습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박 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경위는 주의 깊게 들으며 이따금 메모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그들은 교활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직은 어디에나 정보원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한 번이라도 새어나가면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모든 아이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보복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박 경위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그 소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와 제가 믿는 두 사람만, 더는 안 됩니다. 그날 밤 박 경위는 평범한 옷차림의 2명의 경찰과 함께 오두막으로 왔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김 씨가 그녀 옆에 앉아 약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분들은 적이 아니다. 네가 용기를 내어 말하면 네 친구들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 씨에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대밭 한가운데 있는 낡은 창고의 위치,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갯골 소리, 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원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소녀들의 수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단호했으며 이따금 말을 멈췄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경희는 빠르게 메모했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끝나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김 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흔적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단,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억하십시오. 이 작전은 조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박경위가 떠난 후 김 씨는 오두막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수지는 좀 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어두운 길 끝에 작은 빛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경희에게 그날 밤 그의 손에 들린 메모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8장 어둠 속의 반격. 김만석 씨의 오두막에서 수진을 만난 후 박찬호 경위는 무거운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녀의 증언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5명의 경찰관을 소집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박경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갈대밭 한가운데 작은 갯골 근처의 창고, 피해자 24명,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경비원 약 8명, 4명씩 교대, 무장했고 잔인함,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새는 순간 그들은 몇 시간 안에 피해자들을 제거할 겁니다. 다음 날 박경희는 인천에 있는 오랜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남은 국경지대의 허름한 식당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경희는 수진의 정보를 전달했고 정보원은 어두운 얼굴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실종 신고는 많았지만 증인이 없었죠. 이게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박경희는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신속하되 조용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소규모 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조직이 며칠 내로 물건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박경희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계속 줄어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소규모 합동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부, 행상인, 심지어 목수로 위장했습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정찰했습니다. 박경희가 받은 사진에서 그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양철 건물을 보았습니다. 낡은 창고치고는 이상하게도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이 6시간마다 교대하고 밤마다 2마리의 개가 풀렸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다시 묶이는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가끔 전기가 잠시 나가면 감시 카메라가 꺼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히 기록되었습니다. 낮에는 불가능합니다. 박경희가 정보원과 함께 정찰하며 속삭였습니다. 유일한 틈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입니다. 그때가 그들이 방심하는 시간이죠. 정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피해자들을 옮기려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김 씨의 오두막에서 수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몰랐지만 점점 더 피곤해 보이는 김 씨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얘야, 기도하거라. 아마 곧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단지 김 씨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지휘본부에서 박경희는 지도에 붉은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북쪽 팀은 녹슨 철조망을 통해 진입, 남쪽 팀은 대피 경로 확보,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 구출, 경비원은 소리 없이 신속하게 제압한다. 폭우가 쏟아지면 움직인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호성은 없었고 단지 결의의 찬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첫 번째 번개가 먼 수평선에서 번쩍였습니다. 박경희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던 폭풍이 곧 올 것이며 비와 함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즉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24명의 생명을 구하는 시험이 닥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구장, 폭풍우 속의 구출, 밤하늘은 칠흑 같았고 이따금 번개가 어둠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져 갈대밭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박경희와 그의 팀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손짓과 함께 2개의 소규모 팀이 움직였습니다. 북쪽 팀은 녹슨 철조망으로 접근했고 남쪽 팀은 갯골 근처의 대피 경로에서 대기했습니다. 박경희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눈은 갈대밭 한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낡은 양철 건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은 신속하게 절단되었고 팀원들은 하나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경비원이 방심한 틈을 타 2명의 팀원이 즉시 그의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제압했습니다. 그의 몸은 덤불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박경희는 창고 옆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젖은 손으로 그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은 조용히 부서졌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십 쌍의 젊은 눈이 돌아봤습니다. 소녀들은 창백했고 일부는 놀랐으며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모았고 어떤 이는 감히 희망을 품지 못하는 듯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경희는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들을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한 경비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경비원들을 깨웠습니다.
4명이 손전등을 켜고 달려왔고 그중 2명은 사제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이 2마리의 큰 개를 풀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짖는 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박경희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빨리 피해자들을 대피시켜 남쪽 팀이 들어와 소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걷거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비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총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한 팀원이 총알을 거의 맞을 뻔했지만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큰 개 한 마리가 거의 밖으로 나가려던 소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소녀는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한 팀원이 재빨리 쇠파이프로 막아섰습니다. 개가 쓰러지자 모든 피해자들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 박경희가 외쳤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싸움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하나씩 쓰러졌고 일부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박경희는 뒤에 남아 뒤처진 소녀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은 양철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를 포착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20분이 지나고 마침내 모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갯골 경로에 모여 임시 방수포 아래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소녀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믿을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다시 헤어질까 두려운 듯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빠르게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24명 모두 있었다.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보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원이 온다. 조직이 지원군을 보내기 전에 떠나야 해.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리고 가. 작은 고무보트로 피해자들은 불어난 갯골을 따라 대피했습니다. 비가 모든 흔적을 덮어주었고 합동팀은 후방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거대한 폭풍은 그들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아래 24명의 젊은 생명이 어둠에서 다시 되찾아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약했지만 젖은 눈에는 새로운 빛,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새벽의 여명과 새로운 위협. 마지막 고무보트가 강기슭에 닿았을 때는 막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고 비는 그쳐 젖은 흙냄새를 남겼습니다. 24명의 소녀들이 방수포 아래 빽빽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약했고 일부는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담요가 배부되고 따뜻한 물이 제공되었으며 일부 상처는 신속하게 소독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피로로 가득했지만 처음으로 고함도 채찍질 위협도 없었습니다. 단지 무거운 숨소리와 조용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조금 떨어져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안도감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구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창고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인천의 작은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무장경찰이 지키는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당분간 안전했습니다. 소녀들은 추가 검사를 받았고 일부는 수액을 맞았으며 일부는 심리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고 단지 텅 빈 시선이 서서히 희망의 신호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담요를 두른 채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다가가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가 증언한 걸 알까 봐 무서워요. 박경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변호사와 공식 통역사와 함께 수지는 자신의 어두운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거짓 약속, 창고로의 여정, 경비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도록 강요받았는지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록은 즉시 공식 서류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시설 밖에서 김만석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그의 생각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를 도와서 다행이다. 아니었다면 이 24명의 생명은 사라졌을지도 몰라.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나는 그들 곁에 설 거야.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번뜩였지만 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위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박경위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낯선 남자 2명이 담장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정찰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직이 이미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언론도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인천 미스터리 작전, 수십 명의 여성 구출이라는 희미한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차로 가득 찬 거리의 흐릿한 사진이 SNS에 퍼졌고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대중의 압력이 강해지자 박경위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과 인천의 상부에 연락했습니다. 저희는 24명의 생존자와 물리적 증거,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날은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채 끝났습니다. 소녀들은 비록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자신들이 자유로워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병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목소리를 낼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창문 유리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잠시 보였습니다. 제11장 보이지 않는 전쟁. 24명의 소녀 구출 소식은 마침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인천 지역 신문의 작은 헤드라인이었지만 곧 전국 방송으로 번졌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수십 명, 인천에서 구출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차 행렬 사진이 SNS에 퍼지며 온갖 추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관계부처가 서둘러 짧은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녀들을 구하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TV 화면 속 앵커들의 얼굴은 감정으로 가득 찼고 대중은 정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외곽의 한 대저택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몇몇 남자가 어두운 방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박살났어. 24명이 살아서 끌려나갔다고 덩치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모욕이야. 다른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부 고발자 없이는 경찰이 그렇게 빠를 수 없어. 누가 정보를 흘렸어. 출처를 찾아. 비록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수진의 이름이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먼저 탈출한 피해자가 한 명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애가 맞다면 더 떠들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해. 그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박경위는 조직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부 부패한 경찰을 통해 정보를 사려 한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박경위는 팀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아무나 믿지 마라. 정보가 한 번이라도 새면 모든 피해자들이 위험해진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철조망 안에서 안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그녀는 다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퀴퀴한 냄새, 그리고 친구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종이에 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목소리를 이어줘. 김 씨는 다음 날 아침 그것을 발견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편 언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기자들이 병원을 에워싸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했습니다. 조직에 내부자가 있는가? 그들을 보호하는 지역 유력 인사가 있는가? 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담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위는 그 질문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경비원들을 신문한 결과 눈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하급 공무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하군. 정보원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부에 유출자가 있다면 우리는 안팎으로 두 개의 적과 싸우는 셈이야. 밖에서는 조직, 안에서는 배신자. 비공개 회의에서 박경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세게 압박할수록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입니다. 그날 밤 보호시설 주변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계를 서는 경찰들의 그림자가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하며 움직였습니다. 방 창문 너머로 수지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불안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이 자신을 침묵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숨쉬는 한 그녀의 목소리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 밖 대저택의 어두운 방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어둠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찾아라. 어떤 방법으로든.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으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숨겨진 지옥에서 끌려 나온 24명의 소녀들은 이제 보호센터에 머물며 의료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의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작은 그룹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웠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꺼트리기 힘든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김만석 씨는 종종 그녀 옆에 앉아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농부일 뿐입니다. 그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저에게 작은 한 걸음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찬호 경위와 그의 팀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확대되었고 새로운 이름들이 드러났으며 조직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박경희가 말했습니다. 기초 없는 달콤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는 한 조직은 계속해서 먹잇감을 찾을 것입니다. 보호센터의 벽 밖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그리고 더 경계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24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하게 남았습니다. 지름길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노력 없는 즉각적인 성공은 없습니다. 큰 월급, 쉬운 일 또는 부자가 되는 빠른 길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항상 물어보십시오. 젊은이들께 희망이 악인에게 이용당하는 약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결코 눈 감지 마십시오. 침묵은 범죄가 자라날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 밤, 수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위해 산다. 그 말은 그녀의 용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침묵당한 모든 목소리들의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관심을 가집시다. 경계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줍시다. 단지 우리가 늦게 묻고 늦게 의심하고 늦게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심으로써 우리는 한 생명을 그리고 어쩌면 한 세대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